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의 손용웅 교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원래 우리 그 실천론, 실천기술론은 아주 그냥 강의 잘하시는 전미 교수님, 제가 또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그 내용에 맞는 또 강의를 좀 하려고요. 제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 대한 파이널 특강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민숙 교수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 대한 파이널 특강을 들으니까요. 뭐 교수님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또 저와 함께 또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파이널 특강이다 보니까요. 두 회에 걸쳐서 약 30분 정도씩 해서 여러분들한테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의 포인트는요, 바로 최근 5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기본 이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널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수준, 즉 미시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 중간 수준, 그 다음에 거시적인 수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죠. 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미시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가까운 곳이죠. 즉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사회서비스 훈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급여 대상자에게 사후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시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간 수준입니다. 자, 중간 수준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어떤 의미 있는 소집단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고 실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집단에 의해서 개입과 그 다음에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 수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거시적 수준인데요. 이 거시적 수준은 미시적 수준과는 약간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좀 넓은 개념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만큼 한 사람인데 이만큼을 다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거시적이니까, 광범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개입보다는요, 간접적인 개입 위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간접 실천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 광범위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이렇게 1대1의 서비스보다는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거시적인 수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금 활동들, 그 다음에 후원자 개발,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는 평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바로 거시적인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간접적인 실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번째 이제 출제가 좀 되고 있는 거는요,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념, 그리고 목적과 원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선 이념은요, 인도주의, 그러니까 이타주의적인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주의는요, 즉 사회복지가 실천했던 것은 뭐 종교단체, 그다음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끌어올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들의 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사정신이나 이타주의가 기본이 되어서요, 바로 인간애적인 어떤 사상과 그 다음에 박애주의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좀 자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시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 본성은 양심과 이타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인간애적인 부분, 바로 인도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요, 바로 사회진화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진화론 아시죠? 예, 적자생존을 얘기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체계를 합쳐서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적자생존을 인간에게도 이제 비유를 시켰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도태되고 또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을 많이 축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빈곤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적인 부분이고 사회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사회 진화론은 말 그대로 사회 통제적인 이념과 가깝다라는 겁니다. 사회 통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사회통제론적인 부분, 음모이론과 관련된 부분 있죠. 바로 사회진화론을 우리는 사회통제적인 부분으로 그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존재, 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 생활 무능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 1789년도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던 부분들이죠. 민주주의, 자신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천부인권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공민권과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같은, 즉 티마셸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민주주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평등을 전제로 해서요, 클라이트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가치를 부여시켜줘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 여긴다. 즉 이때까지는 인도주의나 사회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는 빈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바로 개인에게 두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도 있지만 사회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부분이죠. 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사회 책임으로 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자, 개인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죠. 개인주의는 여기에 들어가죠. 이타주의와 반대되는 게 이기주의죠.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즉 이타주의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어떤 본성, 인간에게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기주의는 오직 나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오직 나의 이득만. 하지만 개인주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런 개인주의가 좀 팽배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타주의하고 개인주의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인간의 복지 증진에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평등은 자신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국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내 자유가 침해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 봤을 때는 뭘까요?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돼야 된다. 바로 소극적 자유가 되겠죠. 국가가 소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니까 개인의 자유는 방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받지 않는 선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소극적 자유가 될 테고요.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는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중시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예, 다양성이라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뭐 장애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머리가 노란 사람,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고유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이념이라는 거죠.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또 뭐 장애인, 비장애인, 노인, 아동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과 원칙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사회 구성과 사회 체계 사이에서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촉진시켜서 클라이언트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사회복지 산하의 전문가가 개입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주고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요,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는 상하 관계가 아니죠.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칙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 또는 치료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배려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광범위하게 참여를 통해서 이들의 갖고 있는 최종의 결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바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이 갖고 있는 발전 과정들을 보도록 할게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에 19세기 말, 그 다음에 1900년도 이때가 바로 사회복지의 태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슬금슬금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회복지라는 영역으로 슬금슬금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보관보다는 자선조직협회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더라도 인보관보다 자선조직협회 COS가 먼저 또 설립을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1869년도에 런던에서 설립을 합니다. 자선조직협회가. 그리고 인보관 세틀먼트 무브먼트 하우스라고 하죠. 영국에서 1884년도 런던에 토인비 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토인비 홀.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자, 영국에서는 자선조직협회든 인보관이든 다 런던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독특하게도 뉴욕입니다. 인보관이든 자선조직협회든 다 뉴욕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가 사회복지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자, 자선조직협회는요, 1877년도에 뉴욕 버팔로라는 곳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1877년도. 그런데요,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의 뉴욕의 그린 조합이라고 해서 1887년도, 물론 어떤 책에서는 1886년도라고 합니다. 자, 코이토와 그 스토보라는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이제 왔는데 처음에 이제 코이트가 가서 준비를 하고 이게 1886년도, 그 다음에 스토보라는 사람이 와서 선교사가 함께 공동으로 창업이 이루어져서 시작됐던 그 시점은 1887년도거든요. 그래서 책마다는 1886년도, 1887년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1887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린 조합을 설립을 했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의 인보가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바로 제인 아담스가 설립한 거 있죠? 헐하우스 있잖아요. 헐하우스. 자, 헐하우스는 1889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늦은 거죠. 그렇죠? 이건 어디다가 했습니까? 시카고에다가 설립을 했잖아요. 시카고에다가.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다가 설립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선조직협회가 영국이든 미국이든 인보관보다 빨랐다라는 거죠. 자, 1877년도, 1887년도 외우시기 좀 편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번째 1900년도부터 1920년대를 성장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 플렉스너죠. 플렉스너. 자,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에 들어와서 니들이 무슨 전문가야? 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양한 그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야, 너 누구야 도대체? 왜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 와갖고 너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광부를 토해내면서 플렉슨을 아주 비판을 많이 했었죠. 쥐뿔도 모르면서 왜 사회복지에 대해서 뭐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정 능력이 이루어지면서 그래, 한번 플렉스너가 얘기했던 너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자라는 거죠. 자, 윤리강령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윤리강령이 없었어요. 사회복지. 전문가 단체 있어요? 우린 사회복지 전문가 단체도 없어요. 그냥 가가호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지 어떤 중요한 전문가 단체는 없었다는 거죠. 통계 있어요? 통계가 뭐예요? 데이터화 시켜야 이게 통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목은 있어요? 전공 과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 이런 걸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비판을 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영역들이 기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메릴 리치몬드가 이제 사회 진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문적 실천 영역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성장기라고 합니다. 자, 플렉스너의 비판에 의해서 사회 진단을 메릴 리치몬드가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문적 실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화기가 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들을, 성장기 때는 모든 것들 다 한 곳에서 집중해서 했단 말이죠. 개별이든 집단이든 지역이든 모든 것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고유한 특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대상별, 그 다음에 영역별, 분야별,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화기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의 그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은 노인의, 여성은 여성, 그리고 개별 사회사업이면 개별, 집단이면 집단, 각각을 분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921년도부터 1950년도인데요. 전문직으로서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세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개별이냐, 집단이냐, 지역사회냐. 그러면서 이제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막 불꽃을 튀기면서 하게 된 거죠. 자, 진단주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는 치료자고 너는 밑에 있는 사람이고 뭐 등등등 했는데 기능주의는 뭐예요? 맨날 왜 과거에서만 심리에서만 하느냐? 사회, 지금 환경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서로 간에 막 핑퐁 싸움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통합화시키는 형태가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화기 때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엄청나게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통합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심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즉 상황과 환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심리 상태는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나의 심리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심리만 별도로, 환경, 상황만 별도로가 아니라 함께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이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펄만이 얘기했던 바로 문제 해결 모델. 자, 문제 해결 모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저맨하고 기터만도 나오고요. 골드스테인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뭐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도 계속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이제 발전기가 옵니다. 자, 발전기는요. 이제는 이제 사회체계 이론을 활용을 해서요. 통합적인 방법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4체계 모델을 얘기했던 핑커스하고 미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핑커스하고 미난이 제시했던 4체계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6체계 모델을 만든 바로 그 콤튼과 갤러웨이도 나오고요. 자, 골드스테인 나오죠. 그 다음에 저메인하고 기터만이 나오죠. 자, 이렇게 처음에 펄만에 의해서 문제 해결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발전기가 되면서 다양한 학자들, 골드스테인, 기터만, 저메인, 그 다음에 컴튼과 갤러웨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시기가 1960년대, 199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우리는 확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경향들이 이제 뚜렷하게 된 거죠. 신자유주의 경향이 뚜렷해졌대. 왜 그랬을까? 왜 신자유주의 경향이 뚜렷해졌을까? 자,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 뭐 이런 쪽을 얘기하니까 1970년대 후반에 이전에는 뭐였었어요? 복지국가였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빵빵 터졌는데 이게 외부적인 요인인데 이때 1970년대 후반에 움츠려 있었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자, 외부 상황에서 나타났던 이 오일 쇼크를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만하게 너희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 자, 이 문제를 내부에서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잖아요. 즉 신보수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신보수는 경제적 측면, 신자유는 정치적 측면이죠. 신자유가 이게 정치적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가 경제적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결국에는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로 가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자,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요 시기. 1990년대, 물론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점점점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곽강을 받았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향에 따라서 사회복지 재원들이 축소됐죠. 아시죠? 민영화 경영을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게 규제되었던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1990년대예요. 그래서 단기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구 사회의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발전 과정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은요, 남한에서는 물론 그 저쪽 북한의 원산 쪽에 그 반열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반열방도 바로 이런 인보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남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한 쪽에 그 관련을 좀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남한 쪽으로만 본다면 1921년도 태화 여자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남한 최초의 바로 인보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1907년도인가요? 바로 원산에 반열방이라고 있었지만 그 좀 북한 쪽에 있으니까 남한 쪽으로만 따지면 1921년도에 바로 태화 여자관, 지금 태화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화 여자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도에는요, 한국사회사업교육연합회를 이제 창립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 교육 그 협의회 전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67년도에는요,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않고요, 사회사업가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제 명칭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약 4년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1995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바로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졌잖아요. 1995년도. 그러면서 1997년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1995년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그런데 요게 이제 바뀌었죠. 2006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었죠. 정신건강 그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짧게 이렇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바뀌었죠. 지금은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였고요. 그리고 199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매년마다 채용을 하고 있죠. 임용을 시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거 2020년도가 바로 18회가 됩니다. 바로 2003년도에 처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를 계산을 해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020년도는 바로 18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보관은요, 바로 영국 런던의 토인비 홀이라는 곳을 188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887년도 바로 뉴욕에 글린조합을 설립을 했죠. 자, 자선조직협회 COS는요, 1869년도에 런던에다가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었고요.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1877년도, 자, 1887년도 뉴욕 버팔로에 설립을 합니다. 자, 미국은 뉴욕, 영국은 런던, 그죠? 그래서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 인물이 이제 바네트죠. 예, 바네트고,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는 이제 로크 목사라는 사람의 이념을 따서 바로 옥타비아 힐이 이제 만들었죠, 같이. 그래서 이 로크 목사의 어떤 이념을 근거로 해갖고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엘리트 청년들, 즉 토인비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이 막 주축이 되었죠. 바네트 목사의 특강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도 저의 어떤 그 파이널 특강을 듣고 나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고득점을 받으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네트 목사하고 같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본인도 토인비도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토인비라는 학생인데 지금 바네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깊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저는 다 영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 엘리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마다 그들의 빈민 지역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뻥 터진 거죠. 그래. 그래서 함께 하다가 토인비라는 친구가 폐렴에 걸려갖고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를 바네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안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을 기념해서 토인비 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선조직협회는요, 이렇게 신흥 자본가나 사회 중산층이 주축을 이루었고요. 인보관은 자유주의와 급진주의가 함께 병행이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선조직협회는요, 사회질환론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적자생존이잖아요. 적자생존.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치 있는 빈민하고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에서 자선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가치가 없는 빈민한테는 도와주지 않아요. 가치가 있는,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에게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없는 빈민들은 뭐냐? 바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동 능력. 노동 능력이, 사지가 멀쩡하고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게으르고 너가 무지하고 너가 나태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뭐예요? 기본적으로 빈곤의 책임. 자선조직협회는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애인이나 또 고령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빈곤관도 보면 인보관은요, 국가의 책임, 사회 구조로 보았지만 자선조직협회는 빈민, 그 개인의 책임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보관의 어떤 그 활동 영역들은요,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이 변화되어야 된다. 너의 잘못된 생각, 너의 잘못된 사고를 바꿔야 된다. 왜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태하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적을 보게 되면요, 인보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민들을 교육하고 문화 발전을 시키는 것, 그다음에 빈민들에 대한 생활 환경, 그다음에 정부하고 긴밀한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나 건강 문제, 그다음에 사회 입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들을 인보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선조직협회는요, 중복 구호를 방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활동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환경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원조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보면 집단사회 사업의 태동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거주하면서 사회개혁이죠. 사회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는요, 바로 사회사업의 태동이 이루어졌고요. 도덕적인 의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빈민에게만 원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빈민. 예.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윤리적 의사결정 우선순위죠. 뭐 리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로엔버그하고 돌거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또는 전문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 뭐 비밀보장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이라는 부분, 개별화라는 부분, 수용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중복되었을 때 뭘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을 비밀을 보장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요. 이 사람이 뭘 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될까? 거기에서 이제 윤리적 갈등, 딜레마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로엔버그하고 돌거프, 그 다음에 리머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리머라는 사람은 스킵하고요. 바로 로엔버그하고 돌거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의사결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생평자, 체질, 사진, 체질, 비질,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생평자, 체질, 비질, 이렇게 외우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에서는 생평자, 체질, 사진, 뭐냐면 이게 사생활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사생활. 그래서 체질, 사진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생평자, 자율, 그 다음에 체진, 비진 또는 체진, 사진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가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렉스너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비판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또는 학문적인 이론이 없고요. 기술도 부족하고요. 윤리 강령은 아예 없고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단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문직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랩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 전문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우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수단에 대한 우선 가치. 그래서 사람과 결과와 수단에 대한 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린우드. 그린우드가 제시했던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린우드는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린우드가 얘기했던 전문직으로서의 속성은요, 전문직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직으로서의 지식, 이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승인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가치는 그린우드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엔버그하고 돌거프는 당연히 그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요. 자, 6번째는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 강령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 있죠.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 다음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윤리 기준입니다. 기본적인 윤리 기준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고요. 그 다음 번째,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사생활을 존중시켜줘야 된다. 비밀을 보장해줘야 된다. 동반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절대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즉 지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도 있습니다. 동료, 슈퍼바이저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요,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 정책 수립에 대해서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은요, 바로 기관이 사회복지사에게 부당한 정책이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입니다. 자, 7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1차 현장과 2차 현장, 그 다음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 현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현장, 기관, 시설, 센터에서 사회복지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1차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주된 목적. 그래서 기관의 주된 기능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1차 현장 또는 1차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 노숙인 시설. 그다음에 2차 현장은 뭐냐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의료사회복지사. 병원에는, 병원 세팅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병원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치료하고, 간호하고, 처치하고, 이런 일이 1차적인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이 들어온 거죠. 자, 학교 사회복지사 어떻습니까? 학교는 가리키는 곳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학교 사회복지사가 부수적으로 역할들을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2차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의 주된 기능을 따로 하고요. 필요시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정신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그 다음에 노인 전문병원, 보건소나 보호관찰소 이런 쪽이죠. 그리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인데요. 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생활시설은 거주할 수 있는 곳. 이용시설은 뭐예요? 내가 집에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잠깐 가서 이용을 하고 오는 곳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용시설이죠. 생활시설은 거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하는 거, 거주하는 거, 뭐 전문병원. 저희 그 장모님도 지금 그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거주하고 있잖아요. 자, 청소년 쉼터, 노숙인 쉼터 이런 곳들은 거주하는 것입니다. 뭐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은 다 생활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거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요. 자신의 집에서 귀가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상담소,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 이런 것들은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아까도 뭐 잠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하고 이제 국가 자격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조력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옹호자, 협동가, 그 다음에 협상가, 교육자, 조정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지사는요, 바로 중개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시죠? 공인중개사. 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집이 필요한 사람과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복지사도요. 지역사회 자원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연결시켜서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재는 뭐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편들지 않고요.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중재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은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이 있죠. 3급은 없어졌죠. 예, 3급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제정은 되었고요.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 하냐면 2020년도 12월부터입니다. 시행, 국가시험을 보는 겁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는요. 이제 2020년도부터는 바로 2020년 12월부터 시험으로 이제 국가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바로 9번째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